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감시하고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검증하는 그런 일꾼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의 일꾼이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니요, 잘 몰라요. 아니, 이름도 얼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방의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가 사는 지역의 기초의원이 누군지, 또 강역의원은 누군지, 지방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과연 아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현실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지방의회는 군사정권에 의해 30년간 암흑기를 거쳤습니다. 1991년 부활한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라 불리며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현주소는 어떨까요? 사실 지역 주민들은 중앙정치 이슈에는 관심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동네 정치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여러 사건 사고들만 대부분 이슈로 떠오르면서 지방 정치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졌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30을 넘긴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1952년부터 1961년까지 기초의회인 울주군의회 시대를 거쳐 1991년 지방선거를 통해 울산시 의회가 개원했습니다. 이후 1995년 1월에 경상남도 울산시와 울주군이 통합하면서 제1대 통합 울산시 의회가 됐고 1995년 7월에는 제2대 울산시 의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에 1991년도에 초대 울산시 의회가 개원이 됐는데 31년 만에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대는 큰데 여러 가지 그 지방자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방의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부족했고, 또 전문 인력의 이 보좌 기능도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았다. 사실 그 당시에 지방의회의 그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죠. 지방의원이 그야말로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공인의식이 투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저는 부족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새내기 의원으로서 의회에 입성했습니다마는 그 생소한 그 행정 용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재개정, 특히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고 또 집행한 예산에 대한 감사를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경륜과 또 연륜을 겸비하신 우리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배려로 나름대로 초대 의원으로서 적응하기에는 또 제 나름대로 노력도 했고 또 잘 적응해 왔다고 그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인구 6만여 명의 작은 농어촌 마을이었던 울산. 1962년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된 후 대규모 공단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인파들로 인해 30여 년 만에 인구 100만의 대도시가 됐습니다. 1962년도에 인구 8만 명 정도의 울산시가 35년 만에 광역시 성격의 조건인 100만을 돌파를 했으니까 울산이 급성장한 대한민국의 산업수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경상남도 울산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다, 이런 그 시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일 난관은 경상남도의 반대였죠. 특히
중서부 경남 쪽 분들은 경상남도에서 제일 세수가 많은 우리 울산이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세수가 30% 가까이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극력 반대를 했습니다. 참 어려운 고비가 많았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저는 이미 서거하신 김영삼 대통령님, 또 지금 현재 최영우 전 내무부 장관, 또 지금 작고하신 심한구 전 시장 등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울산광역시 성격의 공헌자가 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제일 고생하신 분, 또 우리 울산 애정을 갖고 해주신 분은 누가 뭐라 해도 김영삼 대통령이다. 울산도 광역시 성격을 준비하는 그 순수 민간단체의 추진위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통한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110만 시민의 서명운동을 저희들이 직접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항도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경남도의회와 경남도민들을 설득하고 또 한편으로는 투쟁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광역시 승격을 이루어낸 1997년 7월 15일 의원 72명으로 초대 울산광역시의회가 개원했고 현재 7대 의회에는 22명의 시의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인과 동시에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자인데요.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한 뒤 2006년부터 정당 공천과 중선거구제 도입, 유급제와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고 2010년에는 여성 의무공천제도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의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지방의원들은 아마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요.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을 하는 것이 지방의원들이 하는 역할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하고 잘 이래 소통해서 주민들도 필요한 그런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 또 주민들이 필요한 그 민원들을 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행부서하고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하나는 의회 본원의 역할인 이제 입법 기관이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우리 또 지방 의원들은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그 시민들에게 또 우리 주민들에게 생활의 편익을 좀 강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주민들에 의해서 투표로 이제 뽑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대변인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모두 2,798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역대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초대 울산시의회는 337건을 처리했고 제2대 울산시의회는 100건을 처리했습니다. 광역시가 된 이유를 살펴보면 1대가 239건, 제3대는 257건, 5대는 310건, 제6대는 333건, 제7대는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561건의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제가 좀 의미 있는 조례들을 몇 가지 발의를 했는데요. 그중에 학교 수업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잠깐 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게 대학교의 입학금도 폐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입학금의 그 사용처를 알아보니 이게 정해져 있는 사용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학부모들께 받는 입학금을 어디에 쓰겠다라는 것도 없이 그냥 뭐 절모르고 시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여지고 있길래
이게 이제 대학교 입학금도 폐지하는 마당에 고등학교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2018년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이 폐지됐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들이 청소년 의회 연구 모임도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들과 그리고 또 청소년 의회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과 거의 한 6개월의 시간을 걸쳐서 의논을 하고 준비했던 조례였는데 결국 그 기본적인 취지나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그냥 이념 논리로 이제 비화되어져서 네,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 아직 제정을 못하고 있죠. 네, 그리고 청소년이랑 울산시에서 주소를 가지거나 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2세에서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세요. 마이크 볼륨.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그리고 토론 및 참여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과 사업, 예산 반영 그리고 입법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청소년의회 목적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의원 발의 조례안 수치인데요. 초대 울산광역시의회가 7건, 2대가 19건, 4대 66건, 6대 90건, 그리고 현재 7대 의회는 32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조례를 만드는 그 기본 단계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를 많이 활용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법령들이 다 나와 있고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그 속에 또 별도로 이제 또 그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방의회 조례만 따로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자치법규들 다 확인할 수가 있고 울산에 없는 거 또 울산에 있는 거 다 볼 수 있거든요. 그 사이트를 많이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이제 그 직접 그 전국 의원들과 교류하면서 우리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더니 참 이런 성과가 있었다. 그런 이제 그 의원 간의 소통을 통해서 또 울산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시민들로부터 직접 주민들이 이런 조례를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가지고 또 조례를 만드는데 또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국가법령정보 사이트를 많이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제7대 의원 발의 조례안의 경우 223건인 집행부 발의 조례안을 앞섰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초대부터 6대까지 전체 의원 발의 조례안 건수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실적을 냈습니다. 7기 시의회 들어서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조례 발의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사실상 전국 최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발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다만 질적인 부분은 어떨까 있어서는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7대 울산광역시의회. 사실은 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냥 주민들이 표를 받고 의원 배지를 달고 이제 의회에 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조례를 만들자면 이제 스포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령도 찾아봐야 되고 또 그 조례 성안을 해야 되잖아요. 문구 성안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이 스스로가 다 기본적인 안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실제 그동안에는 의회 인력이 전문적으로 그런 의원들의 어떤 그 조례 입법 활동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역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조례를 기본 안을 만드는 걸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입법 그 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보고 이제 올 1월 13일부터는 이제 인사권 독립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도 이제 정말 의원들을 보조하는 정책 그 지원 인력이 이제 5명이 생깁니다. 정말 32년 만에 축하할 일인데 이 정책 그 지원관들이 이제 그런 조례 입법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의원과 함께 이런 어떤 의원이 이번에 이러한 조례를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 조례를 성안도 이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의회에 이제 조직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조례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본 베이스가 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고 또 양질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이제 앞으로 많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방의회가 가진 특성 때문에 조례가 주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현장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국회가 가진 권한 때문에 막히는 건데요. 중앙정부의 상위법에 따라서 모든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그런 울산시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조례를 만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법이 빨리 제정이 되어야만 지방에 맞는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아주 중요한 예산입니다. 울산시의 예산 규모는 2001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08년에는 2조 원, 2014년에 3조 원을 기록한 뒤 지금은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991년에 비해서 8배 이상 살림살이가 커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한 3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울산 발전과 울산 시민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선심성 예산을 제가 최대한 배제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시기에 맞는 예산이 꼭 편성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19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당장 시기적절하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시기적절성을 제가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제7대에는 그간 운영해왔던 2월 첫 임시회 관행을 깨고 1월에 임시회를 개회해 울산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2021년 6월 기준으로 36건의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여지껏 1월에는 다 비회기였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당번 형태로 의회에 출근했었죠. 근데 저희 의회에 들어와서 최초로 이제 1월 임시회를 열었고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재난지원금이라고 봐도 됩니다. 집행부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워낙 우리 시민들이 지금 힘들어하니 재난지원금을 좀 조기에 집행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럼 1월 임시회를 만들어 놓고 그때 세대당 10만 원인가요? 그렇게 이제 지급을 했던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그런 임시회로 이제 기억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의원들은 당연히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행정에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거나 행정과의 어떤 그런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의원들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뭐 지역 주민들의 민원 또는 뭐 어떤 울산 시정 발전에 있어서 제안들을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그게 실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이제 의원들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의원들이 열심히 정말 발로 뛰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의무이고 또 기본이 되겠죠. 지방자치 시대 집행부가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확인하고 감시하는 제도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집행기관인 지자체가 예산과 정책을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했는지, 불합리한 정책 결정은 없었는지,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는지 등을 감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자치권의 행사를 원숙하게 하는 필수적인 도구이자 사회 전체를 민주적으로 이끄는 장치가 됩니다. 아울러 지자체 행정을 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알 권리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시민들이 많이 힘들고 지쳐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들은 또 고통을 많이 또 안고 계셨고,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주안점을 두고 사실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2년 연속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울산 의대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울산의 의료 현실이 낙후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그에 대한 대안도 요구를 하고, 그쪽에서 이제 울산대 의대가 울산으로 이전하라는 교육부의 이제 공문이 정식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제일 큰 수확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울산이 가진 환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제도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했고 또 정책을 요구를 한 부분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부활 30년. 시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중대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시의적절한 건의안과 결의안을 발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하에 지방자치가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지방의회는 핵심적인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법 기능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고 그렇죠. 그런데 현재 지방의회 입법권은 제도적으로 제한이 굉장히 많고요. 또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도 사실 인력이나 조직, 어떤 예산 이런 면에서 아직은 의회가 거대 행정부의 이제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약하기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도 사실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의회가 이런 그 핵심적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로서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과제고 개선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권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독립성을 저해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권한과 위상을 정립했던 것처럼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의 조직과 의사에 대한 자율권 그리고 운영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이 제정돼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죠. 근데 이 지방자치법이 시행이 되면 사실 앞으로 이제 한국 지방자치가 이렇게 송두리째 바뀔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흔히 이제 거론되는 내용이 뭐 의회의 자체 인사권이 좀 확대되고 또 입법 보좌관제가 도입되고 주로 이 두 가지 내용이 거론이 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민 이익과 직접 관련된 사안을 주민 투표에 붙이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심지어는 지방 정부의 형태를 지방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실 눈에 번쩍 띌 만한 그러한 조항도 들어 있고요. 또 지방선거의 이제 출마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제 다만 그 뜻은 굉장히 이제 원대한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아직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아직은 이제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다른 아쉬운 점들이 이번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 지방 재정의 이제 근본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지방 정부가 계속 중앙 정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 지방의회와 의원들이 이제 이런 방향에서 좀 더 노력을 하게 되면 시민들의 그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올라갈 것이고 이제 그런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제도적인 정비를 해나가게 되면 이제 앞으로 뭐 지방의회가 제대로 위상을 정립하고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이제 울산시의회가 인사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1991년 6월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입니다. 핵심 내용은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이
권한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인사명령에 따라 울산시와 의회를 오갔던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의회에서만 일하게 됩니다. 물론 협의하에 집행부와 인사교류는 가능합니다. 또 의원들의 입법 정책을 보좌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도 채용됩니다. 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투명한 인사를 위해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준상설기구였던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바뀌고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시의회는 65명이던 정원을 77명으로 늘리고 홍보 담당관과 정책 지원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의원의 찬반 투표 결과가 공개되고 겸직 금지 대상의 범위도 명확해집니다. 예산도 지난해보다 11억 6천만 원이 늘었지만 예산권은 아직 독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의회 권한 강화로 지방 분권과 자치가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또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했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내용이 삭제됐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이제 정당 공천제의 기본 틀이 유지되는 것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의원 출마하는데 반드시 정당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정당 공천제가 이제 계속되면 결국 이제 지방자치가 이렇게 정치 바람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제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상당히 우려된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할 지방의회. 하지만 시민들의 눈에 비친 지방의회는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든 여전히 시민들과 소통이 잘 안 되는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얼굴은 기억을 하는데 이름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유, 잘 몰라요. 이사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누군지 잘 모릅니다. 아니, 이름도 얼굴도 모릅니다. 울산 시민 167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대한 만족도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구 의원들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52.1%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40.1%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알고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도 7.8%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원의 역할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10명 중 3명은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방의원이 일하는 모습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TV가 가장 많았고 SNS, 신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광역시 의회에 대한 만족도
만족한다는 비율은 13.2%에 그쳤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9%, 절반에 달하는 46.1%는 보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방의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적이다가 44.3%, 아무 생각이 없다가 36.5%, 긍정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19.2%에 그쳤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주민을 위해 진심으로 일한다고 생각하라는 질문에는 40.7%가 아니다고 응답했고 38.9%는 모르겠다, 진심으로 일하는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은 20.4%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지방의회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지방정치에 관심이 없기도 하지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의 이미지 때문에 신뢰도가 낮아진 이유도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많은 당선자들이 선거법 위반이나 여러 비리 의혹들로 낙마하는가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선 이후에는 외유성 해외 연수나 갑질, 여야 간 충돌 등이 연례 행사처럼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방자치 자체의 성과와 가치를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지역의 일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고 행정의 문턱이 낮아지는 등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민주사회에서 지방자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확대가 필요한 사항이 됐습니다. 자기가 이제 선거 나갈 때 내세운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공약들만큼이라도 지키면서 그 의원 생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잘 하셨다시피 이제 사실 우리 주민들 의견이 제일 그게 시정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잘 없거든요. 없는데 늘 길을 여는 의원들이 됐으면 해요. 주민들한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시민들 의견을 좀 더 잘 들어주시고 그런 부분 좀 잘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불편한 점이나 민원 같은 거 잘 들어주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시의원, 구의원 누군지 모르지만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좀 되셔갖고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도 일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보면서 직접 와닿을 수 있는 데서 직접 행동하시는 부분을 좀 보여주시면은 아 저분이 이제 일을 잘 하시는구나 직접 보면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의회가 하는 일을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접해지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발로 뛰는 지방의회, 직접 눈으로 직면한 현실에 대한 대안과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싸우는 모습보다는 진짜 일하는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힘에 좌우되지 말고 진심으로 민생에 힘써주세요. 의원들은 각자 시민들로부터 적당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들은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정파를 떠나 전문성을 함양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며 시민들에게 더욱 겸손한 자세로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거철에만 반짝반짝 이렇게 별처럼 보이지 마시고 각 구군동 읍까지 두루두루 꼭 살펴주세요. 상대 정당이랑 싸우지 말고 정책 협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답답하기도 한 것 아닐까요? 권력과 권한이 커질수록 책임 또한 무거워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역할과 사명이 먼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내대표제가 나름대로의 역할과 또 성과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고 아마 8대 의회에 들어가서는 이 양당 원내대표의 어떤 그런 위상이나 또 어떤 그 기능 이런 것들 좀 더 강화하고 보강해서 의회가 가급적이면 여야가 서로 협의하고 소통하는 그런 지방의회의 그 면모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의회가 변하는 이제
분기점에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그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된다는 건 결국은 글자 그대로 체크 앤 밸런스라고 집행부와 의회가 대등한 관계로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사실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에 인사적 일하는 스태프들이 인사권이 집행부 시장한테 있음으로 인해서 시의회가 그 기능을 다 하는데 실제 그 영향을 다 발휘 못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인사권 독립이 상당히 이제 의회로서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아마 중요한 디딤돌이 될 거고. 네, 뭐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일 겁니다. 협치, 소통, 여야 간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보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뭐 기간은 단기간 5개월 남았지만 지금 수없이 많은 또 우리 안건들이 또 상정이 될 거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심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꼭 바라는 부분은 여야 협치를 좀 해서 마지막 남은 5개월이라도 시민들과 우리가 울산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서 싸우지만 말고 5개월 남은 기간 동안 시민이 뽑아준 우리가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좀 충실히 하고, 앞으로 정치를 또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스킨십을 좀 더 많이 늘려가야 되겠다. 동네 더 자주 다니면서 주민들과 더 친밀도도 높이고 제가 부족하다 느꼈던 그런 스킨십을 좀 더 많이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을 하늘같이 섬겨야 된다. 4인 여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민을 하늘같이 섬겨야 된다. 그런 생각하에서 늘 주민의 소리 경청을 하고, 또 주민이 의원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늘 주민들 속에서 시민들 속에서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된다. 공자는 사람의 나이가 30살이 되면 뜻이 확고하게 서고 성숙해진다고 말했습니다. 30살이 된 지방의회도 이제 바로 설 때가 됐습니다. 물론 현재를 사는 30살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실패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아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지방의회 역시 성장하는 단계며 성장통을 겪으면서 성숙해져야겠죠.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이럴 때일수록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의 정치인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의 문제를 직접 듣고 발로 뛰고 또 눈으로 보고 작은 목소리를 들을 때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 주권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 또한 지방의회가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지방의회의 앞으로의 30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시민들 또한 지방의회가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지방의회의 앞으로의 30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